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바로 취임한 그날 방송을 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칭찬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너가 어떤 코너입니까? 이거야말로 외부자들 코너 아닙니까? 칭찬에 머물지 말고 이건 왜 안 하느냐, 이걸 좀 더 해라,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칭찬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 일주일 많은 일들이 있었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딱 하나씩만, 이건 정말 인상적이다, 칭찬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그럴 줄 알았어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었다는 것. 예. 이 정부가 5년 동안 누구를 위할 것인가. MB 박근혜 재벌 총수도 만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비정규직도 만났잖아요. 알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은 뭘? 저는 세월호 이지혜 김초원 교사 순직 인정.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 내내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막상막하죠. 막상막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척이 되나요? 예,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한번 다뤘던 국회 청소 노동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용역 주던 방식에서. 예. 근데 또 여러 번 다뤘던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다들 전화해 보셨잖아요. 거기는 다산 콜센터 재단이라는, 그러니까 서울시에 직접 공무직 직원이 되기보다는 서울시 산하의 공단 또 직원인 약간의 이제 자회사 형식에 되어 있고, 성남시 청소 노동자들도 성남시로 바로 직고용됐다기보다는 나눔 기업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직고용돼서 정규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어떤 예산 상황, 그다음에 그런 노동조합의 협의 결과, 뭐 또 공무원들과 그런 노동자들 간의 어떤 교섭을 통해서 조금 다종다양하게 결정돼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공공 부분이 모범 사용자로서 더 이상 이제 비정규직은 안 된다. 특히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이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지금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공항에만 딱 머물지 않겠죠. 확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이제 복지 예산이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복지국가 복지 서비스가 많이 이제 확대될 텐데,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죄다 비정규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 이 무상급식 은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학교, 그다음 병원에서도 이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원래 파견 업무나 이렇게 파견 금지 업무인데 심지어는 여기를 파견이나 하청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 비정규직 병원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병원 같은 업무 역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뭐 방과후 교사 서부터 굉장히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여된 부분, 여기는 단지 공기업만이 아니라 공공 부분 전체를 확장해서 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을 넘어서 민간 부문으로까지 넓어질 수 있게.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모델을 좀 만들어서 민간 부분에서도 방금 은수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안전, 이것은 지금 계속 특히 위험 업무를 외주하다 보니까 본청이 책임이 안 져서 계속 최근 대형 산재가 대부분 그런 데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아예 외주화를 금지시키는 법들도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 부분은 바로 강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만 청년 고용 할당을 300인 이상 대기업들에게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논의가 있는 것처럼 안전, 생명, 뭐 위험 업무부터는 먼저 정규직으로 의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도 하나씩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민간에 신호 가는 것 같아요. 민간 대기업들에도. 저는 민간은 이렇게 해야 돼.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도급은 안 된다. 그건 정규직으로 하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파견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성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에 기초해서 불법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 상태나 노사 협의 혹은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동하는 대가가 우리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알겠습니다. 민간에서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더 봅니다. 나가서 이제 법 개정에서 추구해야 할 바는 사용 사유 제한법까지 그렇죠. 가야죠. 이건 특별한 몇몇 사유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상시 업무는 정규직을 쓴다. 정규 근로여야 한다. 그러니까 초고액 프리랜서라든지 한 3개월 일하고 없어지는 걸 정규직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건 다 단기직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계속 하는 거 누가 보기에도 뭐 이런 건 정규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게 특별한 제도를 제가 만들자는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다 그렇게 정규직으로 뽑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IMF를 전후하면서부터 정예고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생기고 노숙자라는 단어도 그때 생기고 이렇게 비정규직도 막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가 선택하기 나름인 겁니다.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위주로 또는 일부 사용자 위주로만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고용 안정을 통해서 가정 행복을 만들 것인가. 직장이 불어나면 집안이 불안합니다. 불운하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정규직을 만들면 일자리가 안 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그게 신기한데 나쁜 일자리는 그냥 놔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만 전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도 이 자기가 벌어든 돈을 부동산이나 임대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용과 투자에 쓴다라고 아예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값싸게 쓰다 버리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벌은 돈을 부동산이나 임대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나가는 작업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인천공항 방문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한 것 이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여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다 지적했듯이 이 과제는 워낙 크고 어려워요. 5년 내에 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계속 꾸준히 해가야 할 그런 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마침 원수미 전 의원이 나는 박수치고 싶은 게 이거다라고 한 이 세월호 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도 사실 비정규직 문제랑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우리 네티즌들 댓글이 진직됐어야 될 게 너무 안 됐다. 말도 좋습니다. 안 된다. 이런. 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코너가 그래도 외부자들 코너 아니냐. 그래. 좀 쓴소리 합시다. 일주일 동안 뭐 박수 받을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거 빨리빨리 안 하느냐 싶은 얘기들 뭐부터 눈에 띄어요?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사실 지금 성주나 김천 국민들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여전히 사드 때문에 걱정이 엄청 많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전 정부에서 엉뚱하게 서둘러서 황당한 합의를 했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하고 사드는 이건 주권국가의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백지화 또는 백지화에 준하는 강한 입장 표명을 해주고 특사를 보내서 일본과 미국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뭐 특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일 일본 특사분들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많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화상으로 일부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했다. 지적한 거 정도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실망이 있습니다. 뭐 특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을 쉽게 깨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외교 관계라든지 또 일본과 미국과의 엄중한 우리 한국 관계를 봤을 때 하지만 그래도 너무 부당하고 잘못된 거 또는 전 정부에서 지금 증언도 나왔잖아요. 주철 기자 외교안보수석도 증언했잖아요. 마지막에 너무 서둘러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고위 관계자들도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사드도 예를 들면 후임 새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이야기 여러 번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 두 가지는 조금 더 원칙적인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수미 전 의원. 저는 이제 출범한 지 지금 한 열흘 됐고요. 인수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우선 몇 가지가 있다. 하나가 아까도 불법 파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KTX 여승무원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에요. 그렇다면 근데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1심과 2심은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 패소와 무관하게 이건 정부 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어떤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게 맞지 않냐. 제가 이분들이 25살일 때 만났는데 이제 37살이에요. 그리고 39분 정도가 여전히 계속 1인 시위를 계속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 백혈병이나 삼성중공업 이번 산재처럼 산재 문제, 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밝혀져야 된다. 그러네요. 산재 부분은 지금까지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산재 1위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산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 사장. 예. 배달이 이제는 알바가 아니라 사장 형태로 고용을 안 하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18살 고2 그 배달 알바하던 친구가 1심과 2심에서 지금 패소했어요. 네.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하반신 불수가 됐는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못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전 산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처를 취한다라는 좀 방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법 파견, 산재 피해, 예, 요 두 가지는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도 외면한 어떤 반올림 같은 문제들을 빨리 지시해야 된다. 예, 요건 근데 좀. 의원님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 공약 중에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만드는 게 꾸린다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마침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우은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아마 원내대표 되는데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크게 기여를 했을 겁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 도평을 했으니까 또 은수미 의원님도 열심히 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구체화가 안 되고 있어요.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 5월 9일 당선돼서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뭐 지금 저는 절대 잘못했다 생각 안 합니다. 아쉬움만 이야기하는 거. 좀 더 속도를 내자. 사실 100일 동안의 개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짧게는 100일, 길게는 1년이니까. 지금 은수미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들은 대통령 혼자 다 못합니다. 그러면 빨리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라든지 또는 수석 중에 한 명이 딱 챙겨서 정말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폐들도 지금 역사교과서 폐기하는 것처럼 해나가시잖아요. 저는 정책 적폐뿐만 아니라 민생 노동에서 적폐, 즉 사회 경제 강자에서 우리 약자들이나 보통 서민 청년 또 비정규 노동자, 일반 노동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농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빨리 힘을 실으면 금방 해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사실은 성격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을지로,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현장에서 협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을 가는 협치를 조율하는 역할을 확실히 해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디 한 군데서 현장에 문제 있다고 연락이 오면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노동자랑 경영자랑 같이 만나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정치적인 협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협치. 이게 우선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긴급 신고, 구제 이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광범위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이제 각 위원회별로 나머지를 할당을 해요. 할당을 해서 상임별로 활동하고 담당 의원 정하시고 이렇게 했었죠. 이런 식의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 설계가 굉장히 빠르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협치를 정착시키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에 하청과 원청 간에 예를 들어서요. 어쨌든 모든 갑을 간에 협치를 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역할은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반드시 을지로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하나로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급 구제나 상담 신고 같은 것도 저는 을지로위원회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실 거죠. 사실 정부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공정한 중간자 역할만 해도 할 일이 많은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잘 못하고 대부분 경영자 편을 들어와서 이 문제가 터지잖아요.
예를 들면요. 서울시의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법적 중재는 아닙니다. 임의 중재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기관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타결률 60, 70% 된다고 예. 서울시 자료도 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되게 착하세요. 아무리 한번 갑질했어도 또는 이렇게 정부라든지 또 믿을 만한 기관이 나서서 중재를 하면요. 그래 함께 사는 대한민국인데 또 정부나 지자체까지 나섰는데 제가 이렇게 타협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저는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협치는 그런 면에서 빨리 가동돼야 된다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중재 말고 사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내릴 수 없잖아요. 삼성한테요. 그건 중재 영역이겠죠. 네,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기 농성장 중에 예를 들면 오늘 공기업 중에 마사회가 이제 비정규직이 두 번째로 네.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마사회나 공기업이 그 주택가에 하상도박장 학교 앞에 또 하상도박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데가 대전 올평동 뭐 서울 용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일면 농림부가 그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철회를 또는 예. 이전을 지시할 수 할 수 있거든요.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시나 주문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지시나 주문이 안 되는 영역을 대통령이 나서면 그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CJ 부회장 막 쫓아낸 것처럼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는 맞아요. 오히려 합리적인 중재라든지 사회적 조정을 요청하는 그래서 성남시에도 보면 갈등 관리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옥상옥을 만들기보다는 네.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이미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네. 기구들을 활용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정책 조율, 정책 집행 이 두 가지를 하고 여기서 할 수 없는 건 다 그 정부 각 부처로 넘기면 돼요. 네, 거기서 네. 하시라고 하면 되니까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좀 설계를 했으면. 성남시의 갈등관리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요 1990년부터 네. 연방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네. 그 법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맡는 그런 정부 조직 내지는 시골의 카운티 단위의 조직 연방뿐 아니라 그렇죠. 주 단위 어떤 네. 조직에도 고위공직에 이런 갈등 관리 전문가를 채용할 것. 예. 법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사람을 둘 것, 그런 사람을 네. 두란 얘기는 행정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란 얘기거든요. 뭐 한국말로 중재관 뭐 이렇게도 네. 번역하더라고요. 그런 그런데 부분도 그 있더라고요. 소음 네. 때문에도 이웃 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갈등 관리관이 풀어요. 그러니까 살인도 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계속 중재하고 조정하고 좋습니다. 협치하는 방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 서민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네.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 원청 그리고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해 봅시다라는 걸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사전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죠. 이게, 예. 근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으면서 일자리위원회 예. 부위원장까지 임명하고 이제 이건 하는데 을지로위원회는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각이 발표가 안 됐고요. 아하.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내각 간의 조율과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예. 이런 것들이 구성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전 그게 좀 더 걱정스러워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을지로위원회장 됐고 네. 이분이 또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제안하신 분이에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예, 우리가 원내대표 차원에서 강력 청와대를 촉구하고. 또 견제를 하실 거예요. 네. 뚝심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니까. 네, 예. 역시 외부자들 코너답습니다. 이 사드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좀 더 단호했으면 이거는 솔직히 또 외교적 파트너가 있고 예. 취임 당일날 또 양쪽 정상과 통화도 하고 뭐 이래서 조금 좀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만 지금 뒤에 쭉 우리가 강조한 진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 거기서 다뤄야 할 불법 파견이나 산재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 이거 강력하게 촉구를 하도록 합시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성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에 기초해서 불법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예.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영 상태나 노사 협의 혹은 네. 정부의 지원 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동하는 대가가 우리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알겠습니다. 민간에서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더 봅니다. 나가서 이제 법 개정에서 추구해야 할 바는 사용 사유 제한법까지 그렇죠. 가야죠. 이건 특별한 몇몇 사유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상시 업무는 정규직을 쓴다. 정규 근로여야 한다. 그러니까 초고액 프리랜서라든지 한 3개월 일하고 없어지는 걸 정규직 쓰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건 다 단기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하는 거 누가 보기에도 뭐 이런 건 정규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게 특별한 제도를 제가 만들자는 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다 그렇게 정규직으로 뽑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IMF를 전후하면서부터 정예고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생기고 노숙자라는 단어도 그때 생기고 이렇게 비정규직도 막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가 선택하기 나름인 겁니다. 언제까지 재벌 대기업 위주로 또는 일부 사용자 위주로만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고용 안정을 통해서 가정 행복을 만들 것인가. 직장이 불어나면 집안이 불안합니다. 불운하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아니 청취자 또 국회 청소노동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용역 주던 방식에서. 근데 또 여러 번 다뤘던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다들 전화해 보셨잖아요. 거기는 다산 콜센터 재단이라는 그러니까 서울시에 직접 공무직 직원이 되기보다는 서울시 산하의 공단 또 직원인 약간의 이제 자회사 형식에 되어 있고 성남시 청소노동자들도 성남시로 바로 직공됐다기보다는 나눔 기업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직고용돼서 정규직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태는 어떤 예산 상황, 그다음에 그런 노동조합의 협의 결과, 뭐 또 공무원들과 그런 노동자들 간의 어떤 교섭을 통해서 조금 다종다양하게 결정돼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공공 부분이 모범 사용자로서 더 이상 이제 비정규직은 안 된다. 특히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이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지금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공항에만 딱 머물지 않겠죠. 확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이제 복지 예산이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복지국가 복지 서비스가 많이 이제 확대될 텐데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분들이 죄다 비정규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학교 이 무상급식 은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학교, 그다음 병원에서도 이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원래 파견 업무나 이렇게 파견 금지 업무인데 심지어는 여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정규직을 만들면 일자리가 안 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꾸로예요. 그게 신기한데 나쁜 일자리는 그냥 놔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만 전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도 이 자기가 벌어든 돈을 부동산이나 임대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고용과 투자에 쓴다라고 아예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값싸게 쓰다 버리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오히려 벌은 돈을 부동산이나 임대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나가는 작업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인천공항 방문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한 것 이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여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다 지적했듯이 이 과제는 워낙 크고 어려워요. 5년 내에 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계속 꾸준히 해가야 할 그런 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마침 원수미 전 의원이 나는 박수치고 싶은 게 이거다라고 한 이 세월호 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도 사실 비정규직 문제랑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우리 네티즌들 댓글이 진직됐어야 될 게 너무 안 됐다. 말도 좋습니다. 안 된다. 이런. 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코너가 그래도 외부자들 코너.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바로 취임한 그날 방송을 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칭찬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너가 어떤 코너입니까? 이거야말로 외부자들 코너 아닙니까? 칭찬에 머물지 말고 이건 왜 안 하느냐? 이걸 좀 더 해라.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칭찬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 일주일 많은 일들이 있었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딱 하나씩만 이건 정말 인상적이다 칭찬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저부터 해볼까요? 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줄 알았어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었다는 것. 이 정부가 5년 동안 누구를 위할 것인가.
MB 박근혜 재벌 총수도 만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비정규직도 만났잖아요. 알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은 뭘? 저는 세월호 이지혜 김초원 교사 순직인정.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 내내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어요. 막상막하죠. 막상막하.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척이 되나요? 예,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있고 선택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한번 파견인 하청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요즘 비정규직 병원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병원 같은 업무 역시 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뭐 방과 후 교사 서부터 굉장히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든가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여된 부분 여기는 단지 공기업만이 아니라 공공 부분 전체를 확장해서 네. 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을 넘어서 민간 부문으로까지 넓어질 수 그렇죠. 있게. 그건 저희들이 모델을 좀 만들어서 그 민간 권유할 수 부분에서도 있죠. 민간 부분에서도 방금 은수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안전 네네. 이것은 지금 계속 특히 위험 업무를 외주하다 보니까 본청이 책임이 안 져서 계속 최근 대형 산재가 대부분 그런 데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는 아예 외주화를 금지시키는 법들도 지금 제출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 부분은 바로 강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만 청년 고용 할당을 300인 이상 대기업들에게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논의가 있는 것처럼 안전 생명 뭐 위험 업무부터는 먼저 정규직으로 의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민간에서도 하나씩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민간에 신호가 가는 것 같아요. 민간 네. 대기업들에도. 네. 저는 민간은 이렇게 해야 돼.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도급은 안 된다. 그건 정규직으로 하자.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불법 파견은 안 된다. 불법 이게 두 파견 번째 금지. 원칙.